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강 주제로 추천받은 제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와 관계 깊은 일본, 대일본 제국군, 물론 자기네들 표현입니다. 일본 제국 군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 제국군이라고 말하는 군대는 이러한 모습이죠. 우길승천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장기에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깃발을 중국이든 러시아든 태평양이든 동남아시아든 어디든지 휘날리면서 이름을 날리는 바로 그런 군대, 소위 말하는 극우, 일본에서 치우친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군대가 아니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청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아시아의 종주국으로 스스로도 자부했던 청나라와 나아가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강대국에 속하는 프랑스도 영국도 두려워하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일본 제국군이었던 것입니다. 자, 러일 전쟁까지 일본 제국군에 대해서 서양의 유럽의 종군 기자들, 전쟁터를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종군 기자들의 평가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선 사기가 높다. 청나라나 러시아 군대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물리칠 정도로 병사 개개인의 정신이 아주 기압에 들어있다. 그리고 태도가 신사적이고 절도 있으며 과학적인 전략을 일찍부터 도입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남들이 보이기에 멋있는 모습의 뒷면은 어떠하냐? 우선 일본 제국군은 내부의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메이지 유신, 바로 사스마와 조슈의 사무라이들, 하급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일으킨 이 메이지 유신에서 막부를 토벌하고 새롭게 건설한 국가에서 조슈파와 사스마파는 서로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국군 내부에서는 육군과 해군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육군은 지상에서의 전투를 담당하죠. 해군은 바다에서의 전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로 관계가 안 좋았는지, 당연하지만 육군이 바다 건너 다른 곳을 공격하게 될 때는 수송선이라는 것을 타야 됩니다. 당연하지만은 해군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육군은 해군한테 협조를 구하기가 싫으니까 자기네들이 수송선을 만들었어요. 잠수함도 만들었대요. 이 얼마나 뻘짓입니까? 속된 말로. 거기에 추가해서 사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원자폭탄의 중요함이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군에서도 원자폭탄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 육군과 해군이 따로따로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또 얼마나 뻘짓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당시에 근성, 정신력으로 뭐든지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각할 정도였어요. 왜 이것이 심각한가? 전쟁터에 나가서 밥도 안 먹고 싸울 수 있다. 싸워도 된다. 왜냐? 우리는 대일본 제국군이니까. 싸우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세상에 밥 안 먹고 싸우는 군대는 전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듯이 강요하는 그런 태도, 나아가 정치에 강섭하는 강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본은 막부라고 하는 군사 정권을 타도하고 섰으면서도 이때 일본 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 정권의 성격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셈이에요. 군부, 군대가 군대한테 유리하도록 외교 정책이나 국내 정책을 펼치도록 정부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역사책에는 이것을 5.15 사건, 2.26 사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총리까지 죽여버려요. 물론 그런 정도로 쿠데타를 일으킨 병사들은 처벌을 받았지만은 언제 쿠데타를 또 일으킬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총리 대신을 비롯해서 정부가 군대의 눈치를 슬슬 보는 상황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육군의 중요한 지휘관이던 도조 히데키가 일본 총리까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식민지 조선의 총독은 언제나 육군 출신이었죠.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군은 기본적인 사상이 우리는 천황폐하의 군대다였습니다. 천황폐하는 신입니다. 신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대단한 것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뭐 이런 마인드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총이라든가 무기도 천황폐하가 주신 것이니까 소중하게. 먼지 하나만 붙어 있어도 상사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일본 군대, 이 제국 군대 내부에는 폭력이, 학대가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머리가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맞았다. 머리뼈가, 두개골이. 그런 기록이 수없이 있어요. 그것이 다 천황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지휘관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책을 보면 나오지만은 그런 가운데 천황의 명령이라든가 자신의 근성, 자신의 정신력을 자랑하면서 보급이라든가 다른 지휘 계통이라든가 정말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한 채 설치는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놈들이 일본 제국군을 망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놈들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세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은, 자, 결국 이러한 일본 제국군의 폭주가 시작된 것은 만주 사변부터. 원래 일단 기록에 따르면요, 천황은 중국을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일단 본인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시와라 간지 같은 이런 이름의 군인이 있어요. 여러 군인들이 이 만주사변이 있었던 이 시점 1931년은 이미 일본이 세계 대공황에 휘말려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인 상태였어요. 이미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이 정도의 군대를 혼자서는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면서도 또 우리나라는 독립을 엄청 요구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늘려야 되는, 결국에는 군대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군부에서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만주 침략을 주장하게 된 거죠. 나아가서 1937년 중일전쟁. 자, 잔인한 장면 나오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자, 중일전쟁 때부터 일본군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되어버려요. 이때 일본군의 기본적인 방침은 삼광작전. 빛광자를 씁니다. 3개의 빛광자를 쓰는데요.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아라. 이것이 일본군의 기본 교리가 됩니다. 교범이 군사적으로 가르치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전쟁과 특히 이거예요. 천황폐하는 신이에요. 일본은 신의 나라예요. 그러면 중국은 뭐냐? 쓰레기예요.
두 발로 걷는 돼지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그런 열등한 중국이 자기네들에게 저항하고 빨리빨리 항복하지 않으니까 일본 군인들은 자기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 오랜 전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것을 중국의 민간인에게 풀게 됩니다. 결국 난징,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면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오른쪽 위의 그림입니다. 자, 왼쪽 위의 그림은 난징을 점령했을 때의 모습, 오른쪽 위의 사진은 어린아이들, 오른쪽 아래는 민간인들. 네. 민간인에 대한 너무나 잔혹한 학살 행위가 거의 1년간 피해를 계산하면은 제일 적게 계산한 것이 30만 명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왼쪽 아래 신문 기사를 봐주십시오. 군인 2명이 누가 먼저 중국인의 목을 100명을 베는지 경쟁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목이 베어진 사람, 당연하지만 전쟁 중에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남의 목 베고 있겠어요?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포로들을 100명을 베는 경쟁을 한 것을 이렇게 대서특필해 놨습니다. 당연하지만 쟤네들은 전쟁 치고 나서 전범으로 사형당합니다. 네,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항이 격렬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정말로 미천이 다 떨어져서 전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전쟁을 계속해도 문제고 전쟁을 안 하면 또 망해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나라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자원을 더 먹어보기 위해서 주장한 게 뭐냐? 대동아 공영권. 거대한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거대한 아시아, 19세기 이래 유럽의 서양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던 이 아시아,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가장 큰 형님으로서 너희를 모두 도와줄게.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잘해줬을까요? 결국 일본이 동남아를 침략하고 프랑스라든가 영국, 네덜란드 군대를 쫓아내고 잠시 동안 동남아시아를 점령했을 때 베트남에서는 쌀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너네 왜 계속 전쟁하냐? 너네들한테 전쟁 물자 안 팔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 대한 일본의 답은 뭐냐? 진주만 폭격, 진중한 공습, 진주만 기습. 네.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주만, 하와이의 진주만, 펄하버,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정박해 있던 이 해안을 기습적으로 공습해버립니다. 미국은 엄청 열받았죠.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요. 이때 일본은 이런 마인드였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뻔때나게 미국을 한번 세게 때리면은 미국은 어머 아파라, 미안해, 화해하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데 오히려 미국 국민들 모두가 진심으로 분노해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길을 택하고요. 결국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네.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그 논픽션 작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사진에 자기 아버지가 찍혀 있다라는 사실을 안 어떤 기자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되짚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깃발,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오지마라고 하는 태평양에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 해병대가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고,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룬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영화 작품도 있어요. 이번엔 일본 입장입니다. 이오지마에서 절망적인 전투를 하면서 미국 해병대와 맞서 싸우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 없는 전투를 계속하는 일본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저는 둘 다 볼만한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이겁니다. 네. 두 차례의 핵 폭발로 일본은 패망을 선언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조용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일본 군부의 강경파 1억 인구가 모두 옥처럼 부서지는, 모두 미국의 총구 앞에 달려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일본의 신국, 신의 나라 일본은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일본 강경파가 항복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쿠데타까지 일으켰지만은 어쨌든 항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때의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일본 패망 하루 전. 일본어로는 일본에서 가장 긴 하루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강경파의 쿠데타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생각의 교차, 행동의 교차가 보여지는 영화인데요. 일본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보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영화가 있다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렇죠. 역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군이 왜 이런 범죄 집단, 이런 미친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언제나 궁금해했어요. 자, 그런 생각에 해답을 준 책이 일단 첫 번째 쇼와 육군이라는 책. 재미있게도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할 책은 모두 일본인들이 쓴 책입니다. 띠지 타이틀이 굉장하네요. 그들은 군대이면서 동시에 종부였다. 쇼와 육군의 관계를 파헤친다. 뭐 이런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 제국군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표현한 책이고, 저는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요. 이 책의 작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일본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잠깐 차분하게 접어두십시오. 이 쇼와 육군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일본 제국군은 너무나 막장이라서 보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군대가 가져야 될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견해라서 선생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하급 장교가 바라본 일본 제국의 육군. 우리나라로 치면 학사장교예요. 학사장교. 대학생으로서 차출되어서 하급 장교, 소위나 뭐 그런 장교가 된 일본군의 이야기인데요.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온갖 학대. 예를 들어 말을 돌보는데 말을 잘 못 돌봤다고 해서 말 오줌을 마시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견해는 이때 이제 일본 제국군이 벌인 전쟁 범죄 중에 포로 학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필리핀에 있던 미국 군인들을 몇천 킬로나 전쟁 때문에 부상했고 힘든 몸으로 걷게 만들어서 죽였는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냐? 그래도 포로들은 우리처럼 대포라든가 여러 무기들을 짊어지고 걷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오히려 포로만도 못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일본 제국군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 자, 산산조각난 신, 어느 태평양 전쟁 귀환병. 이 사람은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해군의 제일 밑바닥 병사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천황을 신처럼 섬기고 돌아가던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본인이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 쓴 일기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분, 일본 제국 시대에 국회가 없었을까요? 올바른 말을 하는 신문이나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운동가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국회가 있고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가, 신문이, 언론이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일본처럼 침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이것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모든 부분이 정말 100% 나쁜 것인지. 앞서 선생님은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의 정치가나 언론인도 있는 반면에 더 이상 난징 대학살과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연대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일본의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역사를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은 이만큼 역사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공부를 계속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역사 공부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